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유가장 유하경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유가장이냐? 혹시 단골 손님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원래 김준우, 장윤미 두 분이 했을 때 김앤장 했더니 형 이거는 좀 아니다. 좀 아니다 해서 그 공모를 받았어요. 의견을 들었는데 김과장 해서 김앤장 말고 김과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유하경 변호사님이 오시면서 원래는 류와장 해야 되는데 그렇죠? 류과장으로 쭉 밀어붙이는 걸로. 너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국의 과장님들께서 다 좋아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날씨 엄청 무척 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아니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습해가지고요. 네네. 좀 사람이 축축 처지고 또 네네. 금요일 되면 원체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곤함이 좀 배가 되는 날씨인 게 아닌가. 또 주말 내내 무더위가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진짜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하경 변호사님 이 와중에도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데 예.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예. 하고 스포츠 조금 있으면 매니아. 예. 철인 3종 경기 하실 기세에서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내일 모레 철원에서 철인 3종 경기 있어서 지금 출전하려고 내일 철원으로 갑니다. 진짜로 하시는구나. 저는 예. 그냥 나 철인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시고 달리기도 하셔서 진짜 철인 3종 경기 하셔도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로. 예, 대한 철인 3종 협회에 등록돼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선수? 아마추어 선수죠. 예. 네. 대단하십니다. 추천드립니다. 정치자 여러분께. 예. 근데 저도 철인 3종 경기 이게 변호사라 그런지 이런 것만 먼저 생각이 나는데 건강 다치지 않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 각서 쓰고 하더라고요. 경기 출전할 때 예.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치거나 뭐 아파져도.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재판 있기 때문에요. 예. 안전하게 잘 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 다뤄볼 이 이슈는요. 이명박 씨, 전 대통령 이명박 씨 건강 문제로 석 달간 일시 석방 해서 3개월간 형집행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8월 15일 날 사면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체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무슨 쟁점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따져볼 건데요. 그거 따져보기 전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도대체 그 17년형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선고를 받았거든요. 무슨 죄로 이렇게 큰 죄를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받게 됐는지 네. 한번 좀 살펴주시죠. 일단 제일 큰 건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입니다. 뭐 다스가 누구 것이냐 굉장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논쟁적인 주제였고 네.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간 결과 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 예. 그리고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 무려 349억 원. 굉장히 큰 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거죠. 이 네. 부분이 뭐 물론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네네. 339억 원 조성 후에 이미 사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1, 2심 동일하게 나왔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고요. 네네. 또 다스 법인카드 2장을 지급받아서 김윤옥 여사와 함께 5억 7천만 원 정도를 또 이미 유용했다라는 부분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받았냐.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 네네. 소송비를 삼성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 네.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67억 7천만 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고 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특활비, 국정원 자금과 관련해서도 본인 밑에 있던 이런 참모들, 뭐 김성호, 원세훈 원장 등을 통해서 한 2억 원 정도씩을 수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22억 6천만 원 일부 유죄. 굉장히 이 금액이 큰 여러 혐의에 대해서 뇌물, 횡령, 뭐 이런 여러 죄목으로 지금 최종적으로는 징역 17년형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쭉 보다가 김소남 전 의원 공천원금 4억 원 수수 이게 이제 2억 원은 뇌물로 수수 특가법상 뇌물로 인정이 됐고 4억 원 전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당선 이후예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앞에
넣어주겠다고 대통령 당선자가 돈을 받습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아마 김백중 씨인가 뭐 이분이 그 대리인이 가서 돈을 받아오는데 청와대 앞길 이걸 또 나눠서 네. 받아요. 당선자일 때 받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또 한 번 더 받아요. 2억 원씩. 청와대 앞길에 나가서 전화 받고 나가면 봉지에 담아서 청와대에서 나온 차에다가 돈을 현금 2억 원을 넣어주고 그걸 가지고 가서 영포 빌딩으로 가져가서 영포 빌딩에다 가져다 두면 나중에 대통령이 영포 빌딩에 들러서 찾아가는 형식이었어요. 이게 법원에서 다 인정된 사실. 인정된 사실입니다. 이게. 이거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할 이야기인데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예상하고 네. 미리 저축을 해놓으신 것인가? 미리 저축을 해놓은 네, 것인가. 꼼꼼하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쨌든 이게 이제 전부 다 법원에서 확인이 됐던 건데 박근혜 씨와 비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 전직 누구는 뭐 사면 됐는데 누구는 계속 20여 년간 감옥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교 뭐 동등하게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그 수감 일수만 본다면 네. 박근혜 씨는 1737일 있다가 나왔고요. 아이고. 이명박 씨는 현재 970여 일 비교가 안 정도거든요.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범죄 사실로만 보면 네. 이명박 씨나 뭐 박근혜 씨나 뭐 국기를 문란하게 한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네.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봐서 둘 다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이고 네. 뭐 일단 뭐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이명박 씨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네. 공소장부터 해서 형사 기록을 찬찬히 한번 다시 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사면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네. 예. 그러니까요.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도 분명히 공통점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비례대표 순번 앞서 주겠다고 돈 받고 이런 거는 약간 좀 뭐랄까. 너무 악의가 그러니까요. 네, 비판. 꼼꼼하고 소소하고 그래요. 예,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고 네. 죄질이 안 좋다라고 검사들이 표현하죠. 네.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이런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 2년 정도 3년이 채 안 되게 복역을 했고요. 추징금은 다 납부를 했다고 그렇죠. 하고 예. 벌금은 한 40억 정도, 40억 남짓을 납부했다고 한 130억 중에 예. 전체 130억 중에 48억 납부한 상태고요. 네네. 추징금도 본인이 임의로 낸 게 아니고 네네. 검찰이 논현동 이 집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공매 처분해서 그냥 강제로 가져간 겁니다. 아 강제로 가져간 거구나. 예. 자진 납부한 게 아니라. 예, 가만히 냅뒀으면 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형집행정지와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이게 뭔지 먼저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사실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라는 겁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사면이라는 것은 아예 이 형의 이 부분을 실효시키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개념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임시 정지를 시킨다는 건데 요건이 딱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네. 이 형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복역 중인 이 수감자가 현저하게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그런 염려가 있는 상태일 때 그리고 연령이 70세 이상인데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임신 6개월 정도로 안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아니면 본인 건강과 무관한 요건으로는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보호할 사람이 전혀 없다. 아니면 네. 굉장히 노령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학렬에 이 사람들이 있는데 또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서 안에 수감되면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요건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실무에서 70세 이상인 고령을 사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하는가 실제로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거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외를 만들어서 사회로 다시 나오게 하는 부분에 그렇죠.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 정말 뭐 말기 암이랄지
굉장히 건강이 정말 현저하게 손상이 된 상황이랄지 이런 경우에도 나올까 말까 한 제도인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형집행정지 본인 방어했던 분 중에 받으신 분 계세요? 저도 한 분 계셨어요. 네. 거의 중풍에 가까운 그 뇌졸증이 네네. 재발을 해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라는 것은 형벌이 목적으로 하는 그 취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줘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초과해서 네. 이 수용자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이 수용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정 때문에 네. 필요 이상의 고통받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수용자 인권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사기 사건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감옥 안에서 뇌졸중으로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네. 아무리 사기죄를 범했다고 해도 이분이 2년 6개월 받아서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네. 징역 2년 6개월하고 안에서 치료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거하고는 너무나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할 거죠. 수 없는 불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치료 받으라고 내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파요. 치료를 위해서 형집행 정지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올 수 있다라고 거의 보고 뭐 있습니다. 정신을 본인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준했을 때나 그 형집행 정지가 됐던 걸로 실무에서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뭐 잠깐 나왔다 가는 거는 그런 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잠깐 한 3일, 4일 이 정도는 잠깐씩 해주긴 하는데 이렇게 3개월씩 형집행 정지를 해주고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실무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다. 형집행 정지 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있나요? 형집행정지는 기간을 제약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무기한하면 그건 석방이죠. 그렇죠. 석방이죠. 그래서 일단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 이번 형집행 기간이 3개월이죠. 네. 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 제한이 또 있습니다. 주거 제한. 예,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하면은 이거는 휴가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씨는 주거가 논현동 집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논현동 집으로 가서 지내는데 아까 전에 그 추징금 낼 때 이 집이 경매 넘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집이 얼마나 비싼지 추징금이 얼마였죠 아까 전에 수십억, 예, 57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절반 지분만 공매했는데도 다 충당이 됐나 봐요. 아, 절반 지분이 남아 있구나. 예, 절반 지분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집에 가서 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임대료를 내면서 이 집에 머물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예, 100억이 훨씬 넘는 그랬나. 집이네요. 일단 논현동 집이. 예. 근데 그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셨는데 형집행정지 결정 딱 받자마자 이틀 만에 퇴원하셔가지고 논현동 집으로 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좀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실 형 집행정지 계속 뭐 기각되고 뭐 이러기도 했었어요. 한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거 전형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건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다 나가야지. 그런 식의 코로나 때문이라면 다 나가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고령인점 그리고 지금 뭐 손과 발이 뭐 마비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등등의 이유로 병원으로 나와서 입원 가료 중인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집으로는 당연히 갈 수가 없죠. 형 집행정지의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인용이 됨과 동시에 이틀 뒤에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바로 이제 논현동 본인 이제 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결국은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이 될 거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뭐 이재용, 정경심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이름이 언급되긴 하는데 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사면 어떤 단계에 걸쳐서 결정하게 되나요? 예, 우선 이 사면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79조 제1항인데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라고 하는데요. 사면 중에 일반 사면이랑은 좀 다릅니다.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요. 이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사면해 주는 거고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찍습니다. 누구? 예, 사람입니다. 범죄 종류가 아니고 특정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을
대통령이 지목해서 사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면 대상자 목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특별 사면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년 특사,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 특사, 그리고 새 정부 출범 특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를 제가 다음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절차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면 대상을 일단 심사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고요.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들 4명 이상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내부위원으로 내부위원으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하고 대검찰청 기조부장 들어가 있고요. 정권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인사들인데 보통 법조인이나 의사들 그다음에 교육자들 이렇게 좀 전문가들 들어가게 되고요.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을 마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됩니다. 네. 예. 네. 그런 절차. 예,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공포하는 그런 단계죠. 네. 근데 예, 예. 이게 저도 이제 특별 사면 정의당 사무총장 하던 시절에 특별 사면 관련해서 말하자면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특히 용산 그전에 철거민들 다 복역하고 나왔지만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면 요청을 할 때 특별 사면 요청을 하는데 법무부로 안 보냅니다. 청와대로 보냅니다. 네, 네. 요청서 쫙 작성해가지고 민주노총 그다음에 노점상 조직 이런 데서 정의당이 나름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사무총장 할 때는 이렇게 쭉 받아서 특별사면 해주세요 이번에 시국사범들 특별사면 해주세요. 청와대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히려 먼저 작성하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청와대로 올라오는 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했어요. 즉 특별사면은 특별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형식 절차를 거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정해놓고 가는 거다라는 게 제가 경험한 현실은 그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사면법에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에 좀 불과하다. 대통령의 완전 정권이다. 정치행위다. 이런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사면 심사위원회를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면 심사위원회 강화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 조치다. 네.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강화해도 대통령만큼 강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권력만큼 사면심사위원회 권한이 강화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1년 7개월간 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한 횟수가 577회, 이틀에 한 번꼴이에요. 장소 변경 접견, 그러니까 접견실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곳, 칸막이 안 쳐져 있는데 소파도 있고 그러던데 특별 접견 가면 총 50회. 야, 이거 특혜냐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은 특혜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 이 접견을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가죠. 그런데 네. 이것은 거의 하루에 몇 번, 1점 몇 회 이렇게 산정이 될 정도의 횟수인 걸로 보이는데 네. 아마 변호인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0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이 있고 쟁점 파악할 것도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하나하나 굉장히 좀 복잡한 쟁점들을 갖고 있었던 사실관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좀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다. 그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과도하다거나 특혜라거나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특혜 얘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사실 형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횟수나 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네. 원칙이고 그게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반 피고인들이 이렇게 변호인 조력을 통상적으로 받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은 좀 과도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혜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호 씨 그 말 했다는 데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전 대통령님은 오히려 접견을 적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사람이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내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네네.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통계 하나를 제가 발견하고는 네네. 이재호 씨를 100번 만번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이재호 씨를 이해하실 겁니다. 네. 이게 최입의 의원이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네. 박근혜 씨 국정농단 사건 연루 수감자들 네. 변호인 접견 횟수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9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가 예. 즉 1일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 1위 예. 신동빈 롯데회장 1.41회 2위 하루에 1.4회. 예. 예. 2위 장시호 1.35회 3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34회 예. 4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1.33회 5위 이재용 부회장 1.24회 순입니다. 그리고 특별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특별 케이스 하나 있는데요. 네.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횟수.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하루에 8회 변호인 접견. 이야. 8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그냥 접견실에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어때요? 이재호 씨 항변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재호 씨는 1일 0.5회 정도거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씨는 1일 0.5회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하루에 8회 하는 특별상 수상자 김기춘, 예. 나머지도 전부 다 1.3회, 1.4회, 1.5회면 예. 그러니까 주말 빼고 접견이 실제로 안 되고 조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에 나가거나 하는 접견이 불가능한 날짜를 그럼요. 빼면 하루에 2회 정도씩 계속 했다는 거거든요. 이 변호인 접견 스카이캐슬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앞에 하루에 1몇 하루에 2번 정도는 해야 변호사 좀 고용했구나 이렇게 하지. 이명박 씨는 하루에 0.6회거든요. 예. 이 정도로는 이재호 씨 말대로 이거 접견을 많이 했다고 보기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접견 시간은 변호사 접견은 시간 제한도 없어요. 예, 그냥 면회는 일반 면회는 뭐 5분, 10분 이렇게 제한이 맞습니다. 있는데 변호사 접견은 시간 제한도 없거든요. 네. 오히려 변호사들이 너무 진력이 나가지고 빨리 더 이상 나오고 빨리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접견 나오신 분들은 그 속에 있는 것보다 구치소 안에 또는 교도소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농담을 잠깐 했었는데 네. 일반 수용자들 통계까지 봐야 돼요. 네네. 일반 수용자들 어떠냐? 네. 최근 5년간 수용자 1인당 예. 변호인 접견 횟수는 연평균 6.7회. 연평균 2달에 한 번. 예, 2달에 한 번. 이명박 씨는 3일에 2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박근혜 국정농단 그 가해자들은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 예. 이렇게 차이. 일반인들은 1년에 6.7회 정도. 아. 그렇게 하고요. 장소 변경 접견 말씀하시면 요 통계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장소 변경 접견 50회. 장소 변경 접견이 뭡니까? 장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편의적으로 넓은 공간 등의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바꿔서 접견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신청을 해본 적이 없고 저희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네네. 신청할 뭐 엄두를 못 낸달까요? 그래서 맞아요.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물론 전직 대통령이었다라는 지위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50회라는 건 적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서 정말 수용 생활을 뭐 이른바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표가 그래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명박 씨가 970일 동안 장소 변경 접견 50회 했거든요. 네. 주위의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장 변호사님처럼 장소 변경 접견 해본 사람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못 해봤고요. 왜 그러냐? 장소 변경 접견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요. 네. 일반 수용자들은 연평균 0.1회. 0.1회 10년 지나야 한 번 할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예. 자, 그러니까 이명박 씨처럼 50번 하려면 500년 살아야 돼요. 500년. 감옥 안에서 전국의 감옥 안에서 이 통계에 따르면 야 50번 장소 변경 접견 한 사람 나와봐 그러면 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0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신청은 해봤어요. 근데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을 하려면 당 대표나 뭐 원내 대표 등 또는 뭐 장관이나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일정하게 그 말하자면 법무부나 검찰에서 이분은 조금 이렇게 이게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시국 사범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을 당 대표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예. 제 기억에는 그 미전향 장기수들 예. 모아놓고 좀 위로해주고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뭐 정치적인 행사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흔히 이제 집사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접견만 가는 거죠. 접견 가서 그렇죠. 일정 하루에 2번씩 변호사 네. 2명, 3명이 가는 거예요. 땅콩해양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수감 때 집사 변호사 뭐 이런 문제가 되긴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집사 변호사 합법이다. 매일매일 집사 변호사 고용해서 찾아가도 합법이다. 이거 공무집행방해 아니다라는 판결이 네,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집사 변호사 뭐냐, 그러니까 집사처럼 이게 뭐 심부름 비슷하게 네. 대화 상대 이런 걸 해주는 변호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른바 뭐 기사에서도 쓰는 표현이니까 범털 이런 수감인들, 범털. 그러니까 예, 돈이 많고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뭐 유명한 뭐 정관 이런 걸로 팀을 꾸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 접견이 오면은 시간 제한도 없고 뭐 횟수 제한도 없으니까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기도 하고 해서 접견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변호사의 업무로 적정하냐 사실상 사담을 나누고 시간을 떼어주는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건 업무를 그리고 이 수용 관리를 하는 측의 업무를 또 방해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다. 이것도 변호사 조력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참 애매한데 과거 변협에서는 집사 변호사들 무더기로 징계했던 적도 그렇죠. 있지 않나요? 예, 있죠.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런 집사 변호사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데요. 네. 구치소 접견권을 남용한 변호사 18명 이 당시에 오. 이거 훨씬 많아요, 사실. 실제로 많아요. 예, 경고 차원에서 네. 이렇게 그냥 적발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최대 정직 2개월 징계 내렸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2명의 변호사가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한 달에 37회 접견했다. 근데 이거는 이명박 씨 케이스보다 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했고요. 여러 명의 수용자를 총 3,838번 월 평균 630회 접견했다. 한 사람당 이건 접견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징계된 적이 있는데 이 집사 변호사 있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우리 여기 저도 세 사람 봤어요. 예, 다들 변호사여서 우리 3명 다 좀 부끄러운 말씀 드리는 건데요. 돈 많고 힘 있는 의뢰인들 교도소에 접견만 다니는 변호사들을 이렇게 조롱투로 부르고 있죠. 네. 그 최근에 변호사 숫자가 이게 많아지면서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서 범털 의뢰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접견만 다니는 변호사를 따로 고용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도 서초동에서는 있는 것으로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 징계 케이스가 예. 그 의도적으로 그 집사 변호사 고용해서 이렇게 처벌된 사례입니다. 네. 징계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경우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러면은 이제 일반인들과 범털, 소위 범털과 개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범털들은 구치소 생활도 또 교도소 생활도 다른 거죠. 달리 사는 겁니다. 자, 이번 판결 두고 집사 변호사 고용에 대한 면죄부 준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집사 변호사에 대한 제재나 징계 별개로 이거 접견권 남용 아니냐. 아니다. 이건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을 두기, 그걸 오용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일정한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운 사건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들 또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변호사의 법률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런 등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토론과 의견의 영역일 수도 있겠는데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접견 같은 것을 계속 뭐 대화의 상대자로 가는 게 그럼 징계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변호사 업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뭐 담배를 갖다 둔지 뭐 반입해서 징계하는 건 그건 너무나 정당하지만 네네. 어떤 변호사가 법률적인 쟁점을 더해서 뭔가 시간을 좀 소비하도록 하는데 조력을 하는데 징계까지 한다? 그거는 좀 어렵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접견해가지고 예. 뭐 다 이렇게 사인도 하고. 결제도 하고 해가지고 회사 경영을 했어요. 이게 방어권 행사를 위한 법률상의 조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옥 바깥에서 사업을 변호사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이 변호사님. 그러게 말이죠. 그 지금 방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케이스는 정말로
뭐 재범에 조력하거나 네. 범죄자의 교정을 방해한다거나 네. 국가 형벌권을 의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다라고 보이는 케이스들인데 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변호인 접견권이 수용자의 인권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이고 즉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손대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집사 변호인에 대한 접견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다가 자칫하면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 본질적인 부분 침해할 수 있어서 지금 아주 오래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논의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논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수용 생활에서도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신장기업 유과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